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선시대의 붕당 파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붕당 정치가 그 앞쪽에 있는 사화나 이런 부분이랑 좀 연결이 되어서 제일 아마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붕당 자체를 외우진 않으셔도 되고, 여기서 물어보는 건 세력이 나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거의 앞뒤 관계를 배치를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부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지금 연표 문제가 나오고 있죠.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송준길이 아래였다. 적처소생이라도 둘째부터는 서자다. 서자가 뭐예요? 이 서자는 정실 부인의 자식이 아니다라고 보는 그런 건데, 지금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고 있죠. 둘째 아들이 비록 왕통을 계승했다 하더라도 3년복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상당히 듣는 왕으로서는 기분이 되게 안 좋을 만한 말을 하고 있는데, 밑에 허목이란 사람은 또 뭐라고 했냐면, 장자를 위해서 3년복을 입는 거는 위로 쳐서 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은 죽어서 적처소생의 둘째를 세우는 것도, 첫째 아들이 죽어서 둘째가 왕이 되었을 경우에도 장자나 마찬가지다. 실제 역할이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라서 둘째가 왕위를 계승했다 하더라도 첫째 아들처럼 똑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질없는 논쟁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왕이 죽었는데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이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느냐를 가지고 논쟁을 한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장남이 죽었을 때에는 3년복을 입고,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면은 뭐 1년복을 입고 이런 식으로 짧게 해주는 게 있는데, 이게 언제 벌어지냐면 효종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효종 임금이 죽고 현종이란 임금이 등극을 했을 때 효종의 상복을 어떻게 입을 거냐. 이 효종이 장남이 아니라 장남이 소현세자였잖아요. 둘째 아들이니까 이 사람은 장남으로 치면 안 된다라는 파가 있고 장남으로 쳐줘야 된다라는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효종이 죽고 나서 현종 시기에 발생을 했었던 예송이라는 논쟁이 있었죠. 예송. 이거는 예의, 범절에 관련된, 복식에 관련된 예송 논쟁입니다. 골라보겠습니다. 예송 논쟁이 일단 일어나려면 요 굵직한 사건들이 누구누구 시대에 있었는지 지금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요게 벌어지는 상황은 효종 뒤에 등극을 한 현종시기란 말이에요. 현종시기. 그렇다면 일단 인조반정으로 인조가 등극을 하잖아요. 인조가 등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들인 효종이 임금이 되죠. 인조가 나오고 효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현종이 나오는 시대니까 인조반정은 당연히 뒤시기로 넘어와야 되고, 여기에 나오는 환국은 누구 때 일어난 겁니까? 환국 3번은 다 똑같은 사람 때 일어납니다. 숙종 시기에 일어났었던 급격한 반전들을 전부 환국이라고 부르는데, 숙종 시기까지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뒤로 넘어가면 안 되네요. 요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르는 시기는 4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요 시기로 예송 논쟁이 나오는 시기는 4번의 라 시기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 임금이 전교하기를 내 생각에는 허적이 혹시 허견의 모반 사실을 알지 못하는가 하였는데, 문안을 보니 준기를 산속 정자에 숨긴 사실이 지금 비로소 드러났으니 알고서도 엄호한 정황이 분명해서 감출 수가 없었다. 뭐 임금이 뭐라고 했냐면, 허적을 내가 그래서 죽였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허적이라는 사람은 남인의 대표격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음으로 해서 남인들이 이제 깨개갱하는, 남인들이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데, 이걸 경신환국이라고 합니다. 이게 숙종 시기에 있었던 첫 번째 환국입니다. 이때 경쟁하고 있었던 그룹은 남인이 있고 허적이 있는 남인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파에 서인이 있는데, 숙종하면 우리가 숙종의 여성들을 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이 여성들이 속한 당파에 따라서도 이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여성들을 정말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성분들이 속해 있는 당파까지도 같이 묶음으로 봤다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고, 장희빈을 막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랬다기보다는 장희빈이 속해 있는 세력, 그리고 인현왕후 쪽도 마찬가지고, 인현왕후는 또
서인이고 장희빈은 남인이거든요. 그래서 여성 편력이 아니라 실제로 이거는 이 여성들이 속해 있는 당파를 자기의 입맛에 맞게 쥐락펴락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용도로 썼다라고 보는 견해가 훨씬 더 많아요. 이 숙종이 대단히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이었었다고 보는 거죠. 경신환국으로 남인이 내려가고 서인이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나를 또 보겠습니다. 임금이 명하기를 국운이 평안하고 태평함이 회복하여 중전이 복이있으니 중전이 다시 복위는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쫓겨났다가 들어온 게 되겠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장씨에게 내렸던 왕후의 지위를 거두고 옛 작호인 희빈을 내려주도록 하라. 장희빈이죠. 장희빈의 꿈같던 봄이 다 가버리고 다시 거꾸러져서 내려오는 장면인데 갑자기 다시 내려오게 돼요. 갑술환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장희빈이 속해 있었던 남인들은 다시금 꼬로로 가라앉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는 건데 아마 장희빈 얘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이 허적이라는 사람은 갑자기 왜 죽었느냐? 사실은 숙종이 죽일 만한 건덕지가 있으면은 죽이거나 내쫓거나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남인의 허적이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가까이 두면서 되게 높게 평가하면서 조언을 구하고 했었었는데 이 허적이라는 사람도 너무 기고만장했던 거죠. 왕을 내가 한 손 안에 다 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숙종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대단히 일찍 등극을 하거든요. 세자 책봉도 되게 일찍 됐고 이미 10대부터 정치에 입문을 해가지고 대단한 통찰력을 보여줬었던 사람인데 이 숙종을 자기는 여기 안에 놓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숙종이 이제 남인들을 조금 누르고 허적한테서도 벗어나려는 그런 걸 조금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러나 있는 사건은 이 허적이라는 사람이 자기 그 어머니의 무슨 생일잔치 같은 거를 하는데 그날 비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비가 내리니까 이 숙종이 오늘 허정네 집에서 잔치가 있다고 내가 들었다. 어머니 생일잔치인가? 뭐 큰 잔치 있다는데 비가 오잖아. 그러면 음식이랑 그런 거 난리 날 텐데 저기 창고에 가서 궁궐에서 쓰는 기름 먹인 천막이 있어요. 유막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좀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생각을 해서 갖다 주라고 한 건데 가서 이제 신하가 알겠습니다 하고 갔다 오더니 쭈삣쭈삣 하면서 가봤는데 이미 허적이 유막을 꺼내 갔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숙종이 꿈틀하는 거예요. 뭐라고? 왕실의 물건을 지가 막 갖다 갔어? 뭐 지가 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허적도 이거를 설마 확인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고 사실 갖다 쓰면 안 되죠. 왕실 창고에 있는 물건을. 약간 이거는 지금 숙종을 좀 뜨문뜨문 본 거죠. 숙종이 요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이거는 임금의 물건을 갖다가 쓴 거니까 거의 뭐 이건 역적에 준하는 죄라고 볼 수도 있어 하면서 나중에 이건 밀고가 들어왔을 때 이러면서 이제 심기불편해 하는 거를 서인이 요걸 또 놓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고발을 탁 하는 거예요. 이 허적이라는 애가 안 그래도 허견이라는 서자가 하나 있는데 허적의 서자예요. 얘가 그렇게 역모로 꾸민다는 소리를 우리가 입수를 했다. 그 제보를. 그러면 이게 진짜건 아니건 좀 만약에 애정을 정말 가지고 있었다면 살려줄 거면은 샅샅이 조사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얘기를 해 이렇게 그냥 눌러버렸을 텐데 사실상 이거의 진위 여부는 크게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 허적이라는 사람은 축출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경신환국입니다. 그래서 정계를 주름 잡는 세력이 하루아침에 남인에서 서인으로 바뀐 거가 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서인의 대표적인 영수가 송시열이라는 사람이다 라는 것만 지금 잠깐 기억을 해놓을게요. 이 사람은 서인의 머리입니다. 서인의 머리. 자, 여기까지 기억을 한 상태에서 밑에를 한번 볼게요. 양재역 벽서 사건이 발생하는 게 이거 사이에 들어갈 수는 없겠죠. 지금 여기도 숙종이고 여기도 숙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임금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럼 임금이 바뀌는 사건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양재역 벽서 사건은 명종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못 와요. 송시열이 관작을 삭탈당하고 유배되었다. 이거 잠깐 놓을게요.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가 되었다. 예송이 뭐예요? 그 장례식 할 때 옷 몇 년 입을 거냐? 그 3년상 치르는 거, 3년 할 거니, 1년 할 거니 이걸로 예송하는 거죠. 이 예송 논쟁은 현종 때잖아요. 이거 바뀌면 안 된다고 했었죠. 왕이 바뀌면. 정여립의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나는 건 선조식이고요. 붕당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탕평비가 세워지는 거는 영조 때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고 자 2번이 여기에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송시열이
관작을 삭탈당하고 유배당하는 사건이 사이에 낄 수 있느냐 없느냐? 낄 수 있습니다. 경신황국이 되어서 서인의 세상이 됐어요. 서인의 세상이 됐는데 또 한도 끝도 없이 이제 올라가고 있었겠죠? 송시열을 필두로 해서.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남인족 사람이었던 장희빈을 이제 예뻐하기 시작을 하면서 장희빈이 덜컥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게 숙종의 첫 아들입니다. 사실은 남인족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만 생각을 한다면 좀 위험한 상태였을 수도 있지만 이 장희빈이 낳아준 아들이 숙종의 장남이란 얘기예요. 이 사람 결혼 되게 일찍 했는데 왕비와의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고 옛날로 치면은 되게 늦게 낳았어요. 이때가 28살 때니까 28에 첫 아들을 봤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옛날로 치면 되게 늦은 거죠.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이 첫 장남이. 그래서 왕비의 아들이 아니어도 이 나의 첫 아들이니까 이 아이를 원자로 책봉하겠다고 한 거예요. 원자가 뭔지 알아요? 원자? 이거 사극에 맨날 나오잖아요. 원자 하고 나오죠. 원자는 뭐냐면 이 원자는 나중에 자동으로 세자로 업그레이드 돼요. 나중에 커서 세자로 책봉하는 왕자를 원자라고 해요. 원자 책봉이 그런 거예요. 이 아이는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원자 책봉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은 왕비의 아들이 원자로 책봉이 돼야 돼요. 혹은 만약에 왕비가 아니라 후궁의 아이를 이 원자 책봉을 하려면 절차를 좀 거쳐야죠. 왕비의 아들로 입적을 좀 시켜준 다음에 그렇게 해서 책봉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스르륵 이제 원자 책봉을 한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장희빈을 거의 왕비처럼 생각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이게 약간 논란이 됐던 건 그 당시에 인현 왕후도 상당히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언제 아들을 낳을지 모르는데 무슨 갑자기 이제 후궁이 낳은 애를 덜컥 원자로 책봉을 하느냐 난리가 난 거죠. 장희빈은 남인쪽 사람이에요. 근데 남인쪽 사람의 아이가 원자 책봉을 당하면 서인 지금 큰일 나겠죠. 심지어 인현왕후는 서인 쪽 사람인데 이 사람 젊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많다는 얘기예요. 송시열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겠죠. 아니 서인 쪽에 멀쩡한 왕비를 두고 저기 그 희빈, 장희빈의 아이를 원자로 책봉한다고? 이거는 도리가 아니지. 아직 보령이 이렇게 젊은데 그러면서 감히 송시열이 숙종에게 상소를 올리는 거죠. 이것은 부당하다. 지금 둘이 나이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닌데 무슨 벌써부터 원자 책봉을 하느냐? 이걸로 이제 숙종이 빵 터진 거죠. 숙종의 성향이 지금으로 치면은 다혈질 같은 거였다고 보시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퍼주는 정도와 거두어들이는 정도가 너무 달라가지고 딱 그냥 다혈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엄청나게 분노를 합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그렇게 내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는 나를 모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하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고요. 송시열도 한 고집 하는지라 이 사람은 너무 거대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인근도 막 몇 명이나 모신 상태예요. 가만 안 있는 거죠. 네가 뭐 나를 죽일 거야 뭐 어쩔 거야 이러면서 약간 강경하게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송시열이 관직을 전부 홀딱 뺏기고 유배를 당하고요. 실제로 유배지에서 끝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사람이 너무 나이도 많기도 하고 세력도 너무 짱짱하니까 숙종이 유배를 보내고 생각을 하기를 다시 돌아오면 분명히 내가 역풍을 맞을 거다. 저 사람 살려놓으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유배를 보내서 내려간 다음에 서울에 있으면 못 죽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서울에 있으면 성균관 유생이나 이런 애들 다 뛰어나와가지고 같이 죽여달라고 막 누울 거잖아요. 그걸 왕들이 막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숙종도 머리를 쓰는 게 서울 바깥쪽으로 나갔을 때 죽입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휴게소 같은 데 들려가지고 잠깐 쉬는데 거기서 기습적으로다가 그 사약을 주게 된 거죠. 송시열이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송시열이라는 거물에 답지 않은 굉장히 추한 죽음을 맞이해요. 송시열도 욕심도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 이 사람의 별명이 살아있는 그 조선의 주자였거든요. 약간 자칭이에요. 자칭. 자기가 자기한테 막 주자라고 하는 그 정도로 학식도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사약이 나왔을 때 보통 사약이 가면 금부도사가 이렇게 한 사발을 한 항아리를 들고 가요. 찰랑찰랑 들고 가서 너 이제 사약을 받게 되었다 하고 임금이 계신 곳에 절을 한번 한 다음에 사약 마시고 죽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사약할 때 이 사자가 죽일 사자가 아니고 내릴 사자예요. 어쨌든 사약으로 죽는다는 거는 조금 대접을 해준다는 거예요. 능지처자면 목을 막 찢잖아요. 근데 그러면 시신이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그걸 되게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조금 이 사람을 우대하면서 죽이려면 사약받아서 죽으면 어쨌든 신체는 온전하니까 최대한 나름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약을 먹을 때
어쨌든 사약이 왔을 때 이거를 먹을 때 감사하다고 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대체로 그렇게 해서 절하고서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죽는 건데 송시열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되게 치사하다고 생각을 하죠. 서울이었으면, 한양이었으면 고래고래 소리라도 질러서 자기 송시열이고 지금 나 부당하게 사약 받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러면 아니 된다고 이제 난리를 칠 애들이 많은데 거기는 여기 지금 아무도 없는데 길거리에서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끝까지 안 먹으려고 버텨요. 이걸 정말 주상이 나한테 준 게 맞냐.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나는 주상을 뵙고 이거를 정말 나한테 준 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먹겠다면서 난리를 칩니다.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70 넘은 노인이 힘이 너무 좋아서 금부도사랑 옆에 병사들이 잡는데도 이거를 제대로 잡지를 못해갖고 그 주막에 문짝을 뜯어다가 이렇게 깔아 뭉개가지고 입에다가 이제 흘려 넣었다고 되어 있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꿀떡꿀떡 삼키면서 결국에는 약도 이것도 엄청 많이 먹이면서 욕을 막 그렇게 하고 죽었다고 돼 있어요. 뭐 내가 뭐 이 집안을 대대로 저주를 할 것이니 뭐니 굉장히 성인 군자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한두 사발 가지고 되지도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많이들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약이 막 우리가 지금 보는 독약처럼 먹으면 바로 팍 죽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약은 레시피가 없고 그때그때 안 좋은 거 그냥 다 때려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약효가 조금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데 내성이 있는 사람들은 한 그릇 두 그릇으로 잘 안 죽어요. 이것도 평소에 독약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를 일부러 복용하는 사람 같은 게 있다면 내성이 있으니까 또 잘 안 듣겠죠. 송시열은 평소에 비소를 아주 미량씩을 복용을 하는 그런 걸로 몸을 대비를 좀 하고 있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더 죽이는 게 힘들었다고 하는데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 같잖아요. 전혀 의연하지 않았고 너무 그때로 치면 약간 이제 추잡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죽음이 전달이 됐을 때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이 전부 다 이제 이쪽 서인 계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야사로 돌아다니는 얘기에서 송시열의 이 추한 죽음이 주인공만 싹 바뀌어가지고 돌아다니게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희빈의 죽음이에요. 장희빈이 죽으면서 이거 안 먹으려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먹으면서 뭐 저주를 막 퍼부으면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거는 송시열에 대한 얘기고요. 장희빈도 사약이라는 걸로 죽은 거는 맞지만 장희빈이 사약을 먹는 거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는 자살용 사약을 줬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자기 방 안에서 자기 혼자만 먹고 죽을 수 있게 나름 배려를 한 거예요. 숙종이. 그러니까 장희빈의 죽은 모습은 들것에 실려 나가는 시신의 모습만 노출이 됐을 뿐 실제로 죽거나 몸부림치는 모습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역사 왜곡에 가까운 얘기죠. 이 경신환국과 갑술환국이 벌어지는 요 상황은 서인이 득세하는 시점이에요. 득세. 송시열이 잘 살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이에 송시열이 죽임을 당하는 요 사건이 낍니다. 그 원자 책봉을 반대하면서 미운털이 바뀌어가지고 송시열이 죽게 돼요. 이게 기사환국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희빈이 왕비의 책봉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갑술환국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2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환국이 조금 어렵습니다. 환국.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표로 정리되는 걸 보고 자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을 달달달 외우려고 하면 굉장히 안 외워질 거예요. 그 표를 보면 외운 것 같은데 문제 풀 때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사화 때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앞뒤 스토리가 있는 사건들이 있으면 근데 이름이 또 되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되게 비슷해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름은 나중에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겠지만 이게 사실은 몇 페이지짜리의 스토리로 연결되는 얘기예요. 같은 임금 시대에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의 스토리를 먼저 글로 다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화 보실 때 이걸 내가 1초 단위로 대사를 전부 외울 거야 이러고 보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스토리 아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왜 이 사람이 누구 때문에 이런 거를 했는지를 등장인물을 보시고 영화 시나리오를 읽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이 환국의 3단계를 이해를 해 놓으셔야 돼요. 스토리를. 전후 사정을. 그리고 나서 명칭을 추가로 외워주시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 되면 얘가 먼저였는지 얘가 먼저였는지도 헷갈리는데 그걸 단순암기를 하면 헷갈려요. 근데 단순암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보셨을 때 마블 시리즈 이런 거 엄청 많아도 누가 언제 죽고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거를 기억을 해야지 이 사건을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환국이라는 사건은 이야기로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나중에 명칭이나 뭐 지역적인 연도나 이런 거는 추가적인 암기를 해주면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환국은 숙종 시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특징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자, 3번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빈출 마크 붙어 있네요. 여기 시기에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희빈 장씨가 낳은 왕자를 원자로 삼으셨다고 하네. 중정께서 아직 젊으신데 너무 성급한 결정은 아닌지 우려스럽네. 장희빈이 아들 낳아가지고 지금 신나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보니까 장희빈에게 내렸던 왕후의 지위를 거두어라 라고 나옵니다. 갑자기 이제 왕비에서 쫓겨나요. 갑술환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무신 이징옥이 반란을 일으켰다. 몰라도 무방한 선지인데 헷갈리라고 낸 것 같아요. 이거 세조 시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세조 시기에 있었는데 세조 시기에 이시의 난이라든지 이징옥의 반란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세조도 정상적으로 등극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초반에 이런 트러블, 불협화음이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중요치 않은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 송시열이 유배 후에 사사되었다. 장희빈이 원자를 낳았어요. 이런 걱정이 솔솔 나오죠. 가만히 안 있었다고 했잖아요. 송시열이 요거 반대했다가 유배돼서 사사가 되는 기사 환국이 여기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실 앞에 문제하고 문제 자체는 같은 거라고 보여요. 2번이 답이고요. 자이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일어나는 건 사이에 못 들어가죠. 이건 현종 때 일이고, 정열입의 모반 사건을 빌미로 기축옥사가 발생하는 거, 요것도 선조 시기의 일이에요. 붕당 정치 폐해 막으려고 탕평비 세우는 거는 좀 뒤에 영조 시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3번에 2번이고요. 4번,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는 것은, 가를 먼저 볼게요. 임금이 권례에 있었던 기름 먹인 장막을 유막을 허적이 벌써 가져갔음을 듣고 노하여 이르기를, 권례에서 쓰는 것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한 명에도 못하던 짓이다 라고 하였다. 임금이 허적의 당파가 많아 기세가 당당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제거하고자 결심하였다. 여기 옆에 있었던 사건이랑 같은 사건이잖아요. 맨 처음 일어나는 경신환국이네요. 경신환국. 나를 볼게요. 비만기를 내려 국군이 안정되어 왕비가 복위하였으니 장씨의 왕후 지위를 거두고 희빈으로 강등하고, 근데 세자가 인사하는 건 막지 마라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세자도 태어난 시점이고 복위라고 하는 건 나갔다 다시 올라왔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이제 장희빈의 화려한 시절이 끝나고 다시 내려가는 그 시점입니다. 갑자기 뺏기죠. 갑술 환국이고 갑술 환국. 달을 보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송시열은 살림의 영수로서 나라의 형세가 험난한 때에 감히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고 하였으니 삭탈관직하고 성문 밖으로 내쳐라. 반드시 송시열을 구하려는 자가 있겠지만 그런 자는 비록 대신이라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걸 우리가 기록된 글로만 봐서 그렇지 실제로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얘기를 했겠죠. 다 죽여버리겠다고 아마 방방 꼈을 텐데 이걸 사관이 다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쓰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 치고도 거친 말투로 많이 써 있는 편이에요. 이거는 송시열이 이제 죽음을 당하는 기사환국입니다. 자, 순서대로 보자면 요게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이 환국을 딱 경험을 하고 나서, 환국이라고 하는 건 전국을 한 번에 확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편애가 되게 컸는데, 우리가 왜 공기 프레시한 걸로 바꾸고 싶을 때 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통째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처음 환국을 딱 이렇게 하고 나서 싹 바꾸고 나니까 신하들이 이제 왕에게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말을 되게 잘 듣고 전국을 주도하기가 편해집니다. 왕이. 이 환국의 결과는 사실 다 똑같아요. 정치 세력이 바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환국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숙종의 왕권이 대단히 공고해졌다는 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고 자기가 리드하고 싶을 때 환국을 일으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아마 학습을 했을 거예요. 숙종도. 괜찮은데? 이런 방식으로 해나가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았겠죠. 그래서 경신환국을 좀 일으키게 되고, 이 경신환국 뒤에 어쨌든 남인이 슉 하고 쪼그라들어 있었고 서인이 또 무럭무럭 자란 거죠.
너무 잘한 거죠. 이 서인들이 너무 기고만장해져 있을 때 남인 계통의 남인 출신의 장희빈에게 빠져들게 되고 장희빈이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자 책봉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기사환국이 터지는 거죠. 얘가 1번이고 이 친구가 2번이고요. 그리고 나서 송시열이 죽고 나서 서인이 다 망하는가 했는데 나중에 장희빈이 다시 쫓겨나고 인현왕후가 복권을 하면서 구사일생으로 서인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서 장희빈을 강등시키고 인현왕후를 다시 올릴 때 삭탈 관직했었던 송시열의 명예를 다시 회복을 시켜줍니다. 어느 정도 다 계산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순서대로 하자면 가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죠? 아닌 거 다 지워버리시고요. 가, 다, 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가다, 나. 그러면 2번으로 찾으면 되겠죠. 4번에 2번입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기사년 원자 명호를 정한 것을 반대한 송시열의 관직을 회복시키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하라. 방금 얘기한 게 여기 또 그대로 나오고 있네요. 기사환국으로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고 길길이 뛰었지만은 나중에 장희빈이 다시 쫓겨나고 하는 갑술환국을 하면서 송시열의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게 됩니다. 자, 요거 뒤에 그러면 뭐가 있었는지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소론과 노론이 전국을 주도하였다. 사실 요게 답인데 2점짜리인데 조금 모호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조금 어려운데 일단 답을 먼저 체크하고 나머지 오답이 정말로 확실하게 아닌 거면은 좀 풀기 쉬워지겠죠? 외척 간의 대립으로 을사사화가 일어나는 거 지금 사실 이 사람 숙종인데 왕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여기 뒤에서도 숙종 시기에 일어난 일인데 이거 뒤에 있어야 되니까 이거 전 시기 왕이면 또 안 되겠죠? 그런데 을사사화 같은 거는 전에 명종 시기에 일어나는 거네요. 아님 허적과 윤휴 등 남인이 대거 축출되는 이 허적이 썼던 기름 먹인 천막 때문에 생기는 거 경신황국은 갑술황국보다 앞서서 일어나는 일. 이것도 아니네요.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북인이 나오는 시점은 광해군 시점이에요. 광해군이 축출이 되고 나면 이제 인조 반정으로 인조가 등극을 하고 광해군이 패위를 당하고 나면 북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거에 이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정여립의 모반 사건으로 인해서 기축옥사가 발생한다. 선조 때잖아요. 선조. 이거에 이전이 되겠죠. 아니네요. 그래서 1번을 찾을 수가 있는데 갑술황국으로 서인이 다시 뾰로롱 살아나요. 서인이 뾰로롱 살아났는데 요 서인들이 나중에 의견이 갈리면서 소론이 되고요. 노론이 되는 거예요. 소론과 노론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시점은 숙종의 뒤에 경종과 영조가 나오는 시점부터 소론이니 노론이니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분리를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보시고 1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6번 보겠습니다. 밑줄군 이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맞는 거, 옳은 것은 명릉은 이 왕과 왕비인 인현 왕후의 무덤입니다. 이 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대화창에 올려주세요. 인현왕후라는 힌트가 나왔네요. 숙종이네요. 숙종. 경신, 환국 등 여러 차례 환국을 통해 정치, 정국을 주도를 했고 대동법을 황해도까지 확대 시행을 했습니다. 이 숙종인 거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나오고 있고요. 수도 방어를 위해서 금이영을 창설했다. 요거 맞아요. 이걸로 이제 오군영이 완성이 되거든요. 선지에 종종 나오니까 문장 자체를 좀 기억을 해주도록 할게요. 국가의 통치 규범인 경국대전 완성해서 반포하는 거 성종이 하는 거잖아요. 성종. 청의 요청으로 나선 정벌에 조총부대를 파견하는 거 북벌을 외치긴 외쳤던 사람 효종이 있죠. 효종. 이거 효종이 하는 거고 농민들의 균역 부담을 줄여주고자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영조가 하는 거죠. 군포를 50% 삭감해 주는 거.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초계 문신제라고 하는 문신 재교육 제도를 시행한 거는 영조의 다음으로 임금이 됐었던 정조가 있습니다. 정조. 그래서 숙종에 해당하는 거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7번. 가 국가에 대한 조선의 대외 정책으로 옳은 것은 오늘 알아볼 지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라고 나오네요. 이 지도는 의주에서 연경에 이르는 경로를 표시한 것입니다. 조선의 사신들은 이 경로를 따라서 이 나라를 왕래했는데 이 사행에 참여한 만상은
국제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만상의 활동지기도 하고 지도 자체가 연경으로 들어가는 길이 우리나라 위쪽을 통해서 뒤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연경은 청나라 수도입니다. 오늘날의 북경, 베이징이에요. 청나라로 갔었던 사신과 만상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청에 대한 조선의 대외 정책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박위를 파견을 해서 근거지를 토벌을 했다. 고려시대에 박위가 파견돼가지고 토벌을 했었던 거는 그 왜구의 근거지라고 여겨졌던 쓰시마 대마도를 정벌한 게 있었죠. 이거는 청이 아니라 일본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서 국경을 명확히 하였다. 요게 이제 청나라에 관련된 액션입니다. 숙종 때 이거를 하거든요. 2번이 답이고 한성에 동평관을 두어서 무역을 허용하였다. 일본에 대한 무역 허용이에요. 일본. 쌍성 총관부를 공격을 해서 천령 이북의 영토를 되찾았다. 쌍성 총관부가 나오면 공민왕 바로 떠오르지 않나요? 고려시대. 공민왕 때 원나라가 가져갔었던 그 땅을 다시 되찾는 장면이고요. 청이 아니라 원에 대한 이 대외 정책이었죠. 포로 송환을 위해서 유정을 회답 겸 쇠환사로 일본에 파견했었죠.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거 아니고 청나라에 대한 액션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숙종 시기에 뭐가 한 게 많아서 환국 이후에도 요런 선지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좀 해줄게요. 마지막 8번 보겠습니다. 8번.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을 한 것은 조선 후기의 군사 조직의 정비. 가를 먼저 볼게요. 이괄에 난 이후에 수도 외곽의 방어를 위해서 총융청을 설치했다. 이괄에 나는 누구 때예요? 이거 인조잖아요. 인조. 포수, 살수, 사수의 삼수병 체제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조직하는 거는 임진왜란 전쟁 도중에 하는 겁니다. 유성룡이라고 하는 사람의 건의로 선조가 하는 거예요. 자, 달을 볼게요. 국왕의 호위와 도성 수비 강화를 목적으로 금위영을 창설하는 거. 이거는 숙종이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거 태정태세를 외우고 있으면 요거를 순서대로 놓는 게 어렵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선조가 제일 먼저 와야죠. 선조, 그리고 인조, 그리고 숙종입니다. 그러면 선조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나로 시작을 해야겠네요. 나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나로 시작하지 않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인조가 되니까 가가 나와야 되네요. 그러면 나, 가, 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가다가 되어 있는 3번으로 답을 찾아주시면 되네요. 나가다. 이렇게 해서 맞히면 이렇게 순서대로 볼 수가 있고 군사 조직이 따로 여러분들이 막 외우지 않는 거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게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좀 더 헷갈리게 나오면 효종을 끼워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 오군영 중에서 어영청을 크게 확대한 사람이 또 효종이거든요. 요것도 어영청이니 총룡청이니 입에 붙지는 않지만 주로 이제 군영이 완성되는 시스템으로 가끔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올 때가 있으니까 어떤 임금 때에 어떤 군영이 창설이 되고 어떻게 확장이 됐는지 정도는 구별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8번에 3번으로 문제풀이 마무리하겠고요. 이 붕당 파트에 나오는 환국 부분이 조금 복잡해요. 사화보다 조금 더 복잡한 느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스토리를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풀면은 막 꼬여 있어도 여러분들이 다 풀어가지고 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하시고요. 8번 문제를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